200명의 하객 앞에서 신랑이 증발했어요. 그것도 결혼식 당일에.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악몽 같아요. 아니, 악몽이었죠. 깨어나도 끝나지 않는 악몽.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33이던 2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했던 그날부터 시작돼요.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샹그릴라 웨딩홀이라고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곳이었어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무지갯빛으로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공간.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와 평생을 약속하려 했죠. 웨딩드레스는 순백의 머메이드 라인. 3개월 동안 다이어트해서 완벽하게 맞춘 드레스였어요. 헤어는 우아한 업스타일에 베일을 살짝 내려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만큼 빛났어요. 서연아, 긴장돼? 괜찮아.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대기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했죠.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엄마. 아빠 없이 저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엄마가 제 결혼식을 보며 울고 계셨어요.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번져.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다 컸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 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강민준, 제 남편이 될 그 사람의 말이에요. 민준 씨와는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34.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죠.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 키는 175cm 정도.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특별했어요. 서연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려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봐 주었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서연 씨가 있으면 세상이 다 밝아 보여요. 달콤한 말도 자주 해줬어요. 33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 그런 관심과 사랑은 처음이었어요.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한강공원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의 모습. 박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연히 받아들였죠. 드디어 저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아니, 순탄한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제게 맡겼어요. 서연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난 다 좋아요. 웨딩홀, 드레스, 예물, 신혼집.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렸죠.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신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신랑.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준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정해요. 지금은 일이 바빠서.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서연 씨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나중이었어요. 모든 게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혼식 비용은 500만 원. 웨딩홀, 드레스, 예물,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태백 음식까지. 저축해둔 돈이 0만 원에 대출이 500만 원을 받았어요. 민준 씨도
절반을 낸다고 했으니까요. 서연 씨, 미안한데 우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일단 서연 씨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괜찮아요.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요. 사랑의 눈이 먼 바보였죠, 저는. 그렇게 결혼식 날이 왔어요. 오전 10시. 웨딩홀 신부 대기실.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민준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도착했어요? 거의 다 왔어. 30분 뒤에 봐.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오전 11시. 스튜디오 촬영 시간. 신랑 신부가 함께 찍어야 하는데 민준 씨가 안 보였어요. 죄송한데요. 신랑분이 아직 안 오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포토그래퍼가 난감해했어요. 네, 곧 올 거예요. 길이 막힌가 봐요. 전화를 걸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신호만 가다가 나중엔 전원이 꺼졌어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한 예감. 오후 12시 민준 씨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민준 씨 약혼녀인데요. 혹시 민준 씨 보셨나요? 아, 서연 씨? 민준이요? 오늘 결혼식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연차 쓰고 안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그럼 그동안 민준 씨는 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요? 오후 1시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200명, 제 친구들, 엄마의 지인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신부, 정말 예쁘다. 축하해, 서연아. 행복하게 잘 살아.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후 1시 30분.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신랑 측 하객이 한 명도 안 오셨어요.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신랑분 연락이 안 된다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랑 측 하객이 한 명도 없다고? 민준 씨는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을 초대했다고 했는데 오후 2시, 결혼식 시작 시간, 웨딩홀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입장 음악이 나오면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제가 입장하기로 되어 있었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그너의 결혼행진곡. 하지만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200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신랑이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나? 설마.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랑분이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민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대기실로 뛰어왔어요.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랑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나도 몰라. 전화도 안 받아. 그때 웨딩 플래너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신부님, 신랑분 짐이 전부 사라졌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신랑 대기실에 있던 짐들이 다 없어졌어요. 옷도, 가방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도망친 거예요. 민준 씨가 결혼식 당일에 200명의 하객 앞에서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아니, 시작이라는 걸. 악몽의 시작. 결국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죠.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신랑 측 사정으로 인해 오늘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뭐야, 바람 맞췄어? 신랑이 도망쳤다던데? 저 신부, 어떡하려고. 저는 대기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200명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버림받았다고? 제가 바보같이 속았다고?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울어. 울어도 돼. 엄마가 있어.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마르면 또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나를 떠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민준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화번호는 이미 정지됐고 문자도 안 갔어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퇴사했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집 주소로 찾아갔어요. 민준 씨가 혼자 산다던 원룸. 하지만 그곳엔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강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니요. 전 한 달 전에 이사 왔는데요. 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흔적이 사라졌어요. 마치 강민준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저를 민준 씨에게 소개해준 그 친구. 미안해 서연아. 나도 민준이를 다른 친구한테 소개받은 건데 그 친구도 지금 연락이 안 돼.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500만 원. 저축하니 0만 원과 대출받으니 500만 원. 그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니, 민준 씨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경찰서에 갔어요.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신고하고 싶어요. 네.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1년간의 연애, 약혼, 결혼 준비, 그리고 사라진 신랑.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결혼식 계약서, 입금 내역.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결혼 사기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가명을 쓰고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돈을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이 덮쳐왔어요. 대출금이 500만 원,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그리고 텅 빈 통장. 회사도 그만뒀어요. 결혼을 앞두고 퇴사했거든요. 신혼여행 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텅 빈 웨딩홀에 홀로 서 있는 꿈. 2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민준 씨를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함께 늙어가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꿈꿨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민준 씨에게 저는 그저 돈이었어요. 500만 원짜리 호구.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실제 신분증도 위조된 거고요. 현재 수배 중이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명, 위조, 수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실존하지 않았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은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이 있었어요. 33세 나이가 무색하게 늙어 보이는 얼굴. 나 이대로 무너질 거야? 아니면 일어설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출금은 계속 쌓여갔어요. 이자만 매달 15만 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어떤 일이든. 편의점 알바,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죠. 하루는 18시간씩 일했어요. 잠은 4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 샤워는 5분.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결혼식에서 신랑한테 도망맞은 여자로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밤 길을 걷다가 결혼식장을 지나쳤어요. 행복한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죠.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을. 강민준,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부터 제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남는 것.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주 5일, 주말엔 음식점에서 서빙을 했죠.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정도. 여기서 대출이자 15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남았어요. 115만 원. 이 돈으로 원금이 500만 원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봤어요.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갚는다면 21개월, 거의 2년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준 씨가 가져간 사 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벌어야 해.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새벽 3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한 여성 잡지를 봤어요. 표지에 있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1인 창업으로 월 500만 원 버는 법. 잡지를 펼쳐 읽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중고 거래, 배달 대행. 여러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자기 전.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죠. 요즘 뭐가 잘 팔릴까?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 일주일 동안 조사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온라인 쇼핑몰. 그 중에서도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왜 액세서리였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첫째, 자본이 적게 들어요.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죠. 둘째,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셋째, 제가 대학 때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손재주가 있었어요. 115만 원.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재료를 샀어요. 비즈, 실, 금속 부품, 포장 재료.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했죠. 그리고 밤마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나는 오전 6시. 집에 돌아오면 7시. 씻고 밥 먹고 나면 8시. 11시까지 3시간 동안 자고 오후 2시까지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거죠.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하나씩 정성껏 만들었어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세련되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높게. 한 달 후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록비와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들이었죠. 상호명은 세연 주얼리. 제 이름 서연에서 따온 거예요. 저렴하지만 특별한 액세서리를 만들어요. 당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드려요. 이런 문구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팔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회수는 겨우 50, 좋아요는 5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가? 좌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다시 생각해보자.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홍보였어요. 아무도 제 쇼핑몰을 모르니까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첫째,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에 매일 사진을 올렸어요.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델 사진,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해시태그도 최대한 많이 달았죠. 핸드메이드, 수제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선물 추천, 데일리룩, 패션 액세서리. 둘째, 가격 경쟁력. 다른 쇼핑몰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이익은 적지만 일단 고객을 끌어들여야 했으니까요. 셋째, 이벤트. 오픈 기념 선착순. 신명 50% 할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2주 후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귀걸이 일개 주문. 휴대폰 알림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됐어. 첫 판매다. 가격은 15영원. 재료비 빼면 순이익은 8영원. 적은 돈이지만 너무나 소중했어요. 정성껏 포장했어요. 예쁜 박스에 담고 손편지를 썼죠. 세연 주얼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대표 박서연. 택배를 보낼 때 가슴이 떨렸어요. 마음에 들어 할까? 좋은 리뷰를 남겨줄까? 3일 후 리뷰가 달렸어요. 너무 예뻐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요. 재구매 의사 100%, 별점 5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그 리뷰 하나가 마법 같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주문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2개, 3개, 5개. 한 달 후엔 20개. 매출은 30만원. 순이익은 15만원. 적은 돈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더 잘할 수 있어.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엔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하고, 밤엔 액세서리를 만들고, 새벽엔 주문을 처리하고 포장했어요. 잠은 하루에 2시간.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허리는 구부정하게 앉아있느라 항상 아팠죠. 눈은 충혈되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수해야 했으니까. 민준 씨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죠.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6개월이 지났어요. 월 매출은 150만 원. 순이익 70만 원. 알바 수입 200만 원에 사업 수익 70만 원. 한 달에 27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대출이자 15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빼고 나면 185만 원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 여유라고 하기엔 여전히 빡빡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더 크게, 더 많이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플리마켓에 참가했어요. 주말마다 홍대, 한강공원, 코엑스 등지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마켓. 테이블 하나 빌리는 비용은 5만 원. 비싸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첫 플리마켓 날. 긴장됐어요. 테이블에 액세서리를 예쁘게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을 기다렸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15영원이에요. 오, 예쁘다. 이거 사볼게요. 그날 20개를 팔았어요. 매출 30만 원. 부스 대여료 빼고 순이익 15만 원. 하루 만에 15만 원을 번 거예요.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못 버는 돈을. 이거다. 이 길이 맞아. 그 후로 매주 플리마켓에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도 더워도 점점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저번에 산 귀걸이 너무 예뻤어요. 친구한테도 추천했어요. 혹시 팔찌도 만드세요? 귀걸이랑 세트로 하고 싶은데 선물용으로 포장도 해주시나요? 고객의 요구를 들으며 상품을 다양화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헤어핀,
브로치까지. 디자인도 계속 연구했어요.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제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1년이 지났어요. 월 매출 500만 원. 순이익 250만 원. 알바는 그만뒀어요. 이제 사업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출금도 절반을 갚았어요. 일 250만 원. 남은 건 일 250만 원. 저축도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났죠. 민준 씨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을까?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서연 씨, 강민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사한 사건들이 몇 건 더 접수됐습니다. 모두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수법이 동일해서 동일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희망이 보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잡힐 거야.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18개월 후 월 매출 0만 원. 순이익 500만 원.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제작과 포장을 도와주었죠.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어요. 홍대 작은 가게.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꿈의 공간이었어요. 세연 주얼리 간판을 달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나 해냈어.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민준 씨가 가져간 사 5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서연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강민준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요? 네. 부산에서 체포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속이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총 5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5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성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이 가진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5명의 피해자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5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이 400만 원. 제가 잃은 돈은 500만 원이었지만 이 4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네, 꼭 가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끝이 보여.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년 6개월 만이에요. 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민준 씨를. 아니,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불러야겠죠? 드디어 그 사람을 마주하는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죠.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 죄수복을 입고 2년 반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니, 조금 수척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도 후회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2년 반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김태성은 가명 강민준을 사용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명의 여성에게 결혼을 빌미로 접근,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김태성. 그게 그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강민주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허위 직장을 꾸미고 심지어 가짜 친구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만났던 민준 씨의 친구들도 전부 공범이었다는 걸. 증인신문이 시작됐어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해자가 한 명씩 증언했죠. 첫 번째 피해자는 29살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를 사랑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 비용으로 3,800만 원을 냈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가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비워졌고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33살 간호사였어요. 저는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그런 저를 받아준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죠. 결혼 비용으로 200만 원을 냈어요. 아이 양육비까지 포함해서 결혼식 당일 신랑이 안 나타났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박서연입니다. 피고인을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어요. 김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세심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죠.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했습니다. 500만 원을 들여서 제 저축 전부와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식 당일 200명의 하객 앞에서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렸고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죠. 재판장을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김태성을 다시 봤어요.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고. 돈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냐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김태성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해명도 없이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뿐. 화가 났어요. 진심 어린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침묵.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지도 있습니다. 보상할 재산이 있습니까? 압류된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피해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 증거자료 검토,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김태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압류된 재산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균등 배분하도록 명합니다. 징역 7년, 짧다고 느껴졌어요. 5명의 인생을 망쳤는데 겨우 7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법이 정한 형량이니까. 법정을 나오며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서연 씨,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도요. 이제 끝이네요. 네, 드디어 5명이 원을 그리며 섰어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새로운 인연이 생긴 거예요. 슬픈 인연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달 후 보상금이 나왔어요. 40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어요.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은 거예요. 500만 원 중 400만 원. 완전히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남은 대출금일 250만 원을 전부 갚았어요. 그리고 150만 원이 남았죠. 빚에서 해방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나올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하늘이 더 파랗고 공기가 더 상쾌했죠. 나 해냈어. 드디어 자유야.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월 매출일 500만 원. 순이익 700만 원. 직원도 3명으로 늘렸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강남에 하나 더 열었죠. 세연 주얼리는 이제 소규모지만 안정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말했어요. 사장님, 액세서리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로 일이 즐거웠으니까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 자체가 됐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고마워. 그나저나 연애는 안 해?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아니, 괜찮아. 지금은 일이 재밌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야?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지금은 혼자가 편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거든. 그래, 그것도 좋지. 근데 너 정말 대단해.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게.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할 줄.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3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지치고 슬픈 얼굴이 아니었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얼굴. 박서연, 넌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1월 18일. 오늘로 3년이 됐다. 그날로부터 200명의 하객 앞에서 신랑이 사라진 그날. 그때의 나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500만 원을 잃었을 때, 빚에 시달렸을 때,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버텼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눈물 흘리며, 이를 악물며 버텼다.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사기꾼을 잡겠다는 목표로. 그리고 해냈다. 사기꾼은 감옥에 갔고, 나는 돈을 돌려받았고, 사업도 성공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빚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자유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을 가지고 장난친 그가, 진짜 사랑을 모르는 그가, 나는 사랑을 알고 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중한다. 나를 믿는다.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과거의 나 버텨줘서.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다음날 아침 매장을 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두렵지 않았어요. 기대됐죠.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제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손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